자,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 장이 이제 올해 장이 3일 남았죠. 네. 나폐일까지 화수목 3일 남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3프로 아침 라이브를 정프로하고 제가 진행한 지가 올해 말이면 딱 5년이 되더군요. 아침 라이브가 5년이에요? 2019년 1월 그때부터 아침 라이브 했나요? 네. 처음부터 유튜브를 라이브로 했잖아 우리가. 네. 첫날 생각 안 나요? 첫날 그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막 사담하다가 네. 이거 마이크 안 꺼졌다고 빨리 끄라고 그래가지고 전날 방송사고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유튜브 아침 라이브를 정프로와 제가 진행한 지가 만 5년이 이제 며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 시작한 거는 만 6년이 되죠. 그것도 이제 그렇죠. 네. 2018년 1월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제가 뉴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 또 금융 소비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3가지를 미스터 마켓 시간에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참 이게 저로서는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 여러분 제가 증권회사 직원 임원 출신인 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신입사원으로 증권회사를 들어가면요. 배치받은 일을 이제 그 일만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IB로 가면 IB를 계속하고 네. 또 지점에 PB로 가면 PB를 계속하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순환보직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부서들을 이렇게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 요즘 인사철이잖아요. 네. 인사철만 되면 좀 긴장했던 좋은 보직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이 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채권부나 IB 본부 또 운이 좋아서 주식운용도 한 2년 했고요. 네. 그리고 지점에도 한 1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후손 부서를 제외해 보면 대부분의 업무를 다 경험해 본 아주 행운아인데 제가 후손 부서를 제외하고 아예 근접도 못했던 부서가 하나 있어요. 갈 가능성도 제로였고 네. 그기가 이제 당시의 조직명은 조사부. 지금으로서는 리서치 애널리스트. 조직이죠. 네네. 근데 당시도 이렇게 보면 요즘은 뭐 MBA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조사부 정도에만 MBA 출신들이 몇몇 있었고 또 대부분의 그 조사부 혹은 리서치 센터 직원들이 경영학이나 경제학 뭐 석사를 갖고 있다거나 그래서 당시로는 증권회사에서 가방끈이 가장 길고 좋은 분들이 브레인들. 네, 사실 그랬었죠. 그리고 이분들 뭐 당연히 영업에 대한 부담도 없는 데다가 밖에서 볼 때는 야 공부하고 글 쓰는데 저렇게 좋은 대우를 받나? 그래서 참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부서가 이 조사부 리서치 센터였고 또 대우 같은데 큰 그 증권회사에는 경제연구소로 이렇게 독립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뭐 전병서 소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대우경제연구소 또 리서치.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출신이고 뭐 김영익 박사님도 그 지금은 뭐 이제 교수님 박사님으로 알려져 있지만 리서치센터장을 오래 하신 분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유 참 불행히도 작고 하신 이종호 센터장님도 직업이 센터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리서치, 정말 리서치 센터장을 오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풀한 분들 중에 리서치 센터 또 조사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대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분들 연봉 뭐 이런 네,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에 제 기억에는 웬만한 시니어 리서치 센터 직원들은 억대 연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뭐 리서치 센터장 같은 분들은 3억이냐 5억이냐 그 이상도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증권회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리서치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통의 인식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IB 본부다 또 뭐 채권이다 계속 운영하고 수익률 안 좋으면 깨지고 그러는데 저분들은 그냥 뭐 전망 좀 하고
이 증권회사 입장에서 볼 땐 증권회사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비님들인데 신선 노름하는 거. 아니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스펙이 좋은 분들이 한때 증권회사 입사할 때는 다 리서치 센터를 가려고 했었어요. 나 애널리스트 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좋은 스펙에 있는 분들이 리서치 센터를 많이 가서 2010년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제도권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에 등재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수가 1,500명이 넘어가요. 네, 그런데 요즘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명 정도 수준으로 500명이 줄었어요. 그래요? 많이 줄었네요. 네, 우리 증권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의 숫자는 500명이나 줄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럽니다. 증권회사에 들여오는 모든 스펙 좋은 자원들은 리서치 센터 안 간다는 거예요. 네, 어딜 가냐? IB 본부 가고 싶어 하고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PF를 하는 부동산 금융팀 이런 데 가려고 아예 그러면 난 PB 하겠다. 지점 가서 내 고객 건사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래서 리서치 센터 직원들 다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니까 아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연봉도 별 차이도 없는 데다가 이분들이 계속 야근하고 주말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 세미나도 해야죠. 또 요즘은 대형사 위주로 리테일 조직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거액 자산가들이나 PB들 앞에 가서 또 세미나 해야 되고 또 증권회사마다 뭐 저희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증권회사마다 다 유튜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기만 했으면 되는데 요즘에 또 가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탐방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끝나고 와서 야근하면서 리포트 쓰고 주말에 리포트 쓰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미래가 확실하냐. 사실 리서치 센터장이라는 직급에 있는 분들이 회사 조직 체계에서 보면 준 임원이거나 초급 임원 정도예요. 네. 뭐 전무 대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아니고 대부분 이사거나 이사 보거나 아니면 상무급이거든요. 근데 리서치 센터장 끝나고 나서 그러면 무슨 미래가 있냐? 별로 없다라는 거죠. CEO 중에 리서치 센터 출신 거의 없으니까 거기다가 리서치 센터에 많게는 NH증권이 제일 많다 그러는데 한 120명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적은 증권에서도 20, 30명은 있는데 센터장은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리서치 센터에 배속받은 직원의 입장에서 나의 미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리서치 센터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 있는 리서치 센터 직원들도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한 20여 년 근무한 후배와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물론 이제 뭐 소주를 한 잔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리포트를 쓰고 이제 보고서를 올렸는데 잘 안 읽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전망이 틀릴 때가 있잖아요. 사실 리서치 센터에 저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것과 다 맞으면은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그죠? 예, 틀리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틀리면 그냥 기관 투자가들한테 그냥 핀잔 좀 받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요즘에 이제 리테일 손님들이 있으니까 계속 항의 전화를 이렇게 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특정 종목의 매도 보고서를 쓴 뭐 다 아시죠?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출근길입니까? 퇴근길입니까? 출근길이었던 것 같아요. 출근길에 막 그 몇몇 투자자들한테 인신에 대한 공격도 당하고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토로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시니어 레벨 포함해서요. 이 업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사모펀드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운용조직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이 자본시장 안에 있으니까 또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전혀 관계없는 이업종으로 가기도 하고 또 전업 투자자의 길을 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줄어서 한 10몇 년 동안 500명의 애널리스트가 업계를 떠나서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기에 제가 그 6년 전, 5년 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 3프로 TV를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정말 그때 많은 증권사의 연구원들과 센터장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투자자들을 화면을 통해서 저희 3프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들 좋아하셨고 또 열광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도 꾸준히 나오시는 김한진 박사님, 윤지호 센터장, 고태봉 센터장, 이경수 센터장, 또 신완종 센터장, 또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업계를 이제 떠났습니다마는 SK의 김영호 센터장이나 김효진 팀장 같은 경우, 또 메르츠의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를 정말 걸작을 썼던 김준성 애널리스트.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정도 합니다마는 3프로 TV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세상에 알려졌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또 센터장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이 쓴 주옥 같은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 3프로 TV를 통해서 만나셨고 또 투자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좋아들 하셨고. 네. 그런데 참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과 이분들의 동료들은요.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여전히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자체 유튜브에 나오거나 아니면 3프로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면 그닥 반기질 않으십니다. 또 더러는 정말 말로 하기가 좀 어려운 비난이죠. 뭐 기관의 앞잡이다, 공매도 세력의 나팔수다 이런 참혹한 댓글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분이나 초대한 저희로서도 참 무한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많이 내시기도 하고요. 또 몇몇 회사들은 아예 정책적으로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전에 비해서 애널리스트의 출연의 횟수가 현격히 줄고 있고 그나마 3% 정도 되니까 애널리스트가 나오진 여타의 유튜브에는 거의 애널리스트의 자취를 보시기가 힘드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가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잘 아실 겁니다. 애널리스트는요, 이 직업인들입니다. 잘못된 리포트를 쓰고 또 매일 틀리는 리포트를 쓰면 그 직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또 증권회사는 그걸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평가를 하게 되죠. 그죠? 평가를 잘못 받으면 그 직업을 잃게 될 거고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게 되는 그 구조 안에 있는 직업인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본인의 몸값을 높이고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죠. 또 여러분도 잘못 아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를 상대하는 법인 영업부, 법인 사업부에서 이 애널리스트의 비용을 거의 다 책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증권회사 직원들이나 임원한테 물어보십시오. 법인 사업부가 거의 다 적자 부서화 됐어요. 수수료가 워낙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를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사, 특별히 금융지주에 속한 이 대형사 증권사에서는 지점, PB 조직, 웰스 매니지먼트 조직, 즉 리테일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서 이분들이 기관 투자가들만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은 정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시고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의 애널리스트들이 개인적으로 일탈 행위를 한 것도 저희가 몇몇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전망이 영 틀려서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라든지 또 주식 운용에 도움이 안 되고 피해를 준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 애널리스트들을 배격하고 배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들은 더 이상 리포트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애널리스트가 없는 자본시장에서 이제 결국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500명의 애널리스트가 1,000명이 됐는데 그게 500명이 되고 100명이 안 되라는 법은 없죠. 증권회사는 수익을 추구하는데 인기 없는 애널리스트들을 왜 케어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가 없는 투자 시장에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난장판 속에서 계속 우리가 더 외롭게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심지어 인신에 대한 공격과 또 인격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여러분 멈춰 주셔야 되고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로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비판은 하셔야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애널리스트가 직업을 떠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인신과 인격에 대한 모독 이런 것들은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프로TV도 사실은 좀 반성을 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원활하게 소통해 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고요. 함께하지 못한 부분도 이 기회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잘하는 애널리스트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이 동의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연말에 꼭 이 말씀은 제가 증권회사 출신으로서 또 업계 선배로서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뭐 애널들 뭔 필요하냐 뭐 이런 댓글도 좀 있긴 한데 그 이제 여러분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그러니까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투자해도 물론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성적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 것과 듣고 뭐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것과 그냥 막 오른다 내린다 이 얘기에 투자하는 것과는 누가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더 도움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되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운 분들 좀 모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뭐 저는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미스터 마켓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 또 특히나 이제 리서치 센터 관련된 애널리스트 관련된 분위기 좀 우리 김 프로님 전해주셨고요. 네, 내일과 모레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태 팀장님 뭐 가시방석입니까? 왜 이렇게? 할 말은 많은데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박훈창 이사님 모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